안녕하십니까, 이재성입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분과 함께합니다. 천종식 교수님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에 선정되신 분이고요. 미생물 과학 분야의 최고 권위자이십니다. 세균 하면 더러운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말입니다. 어떤가요? 세균이 더러운 건가요? 나쁜 건가요? 세균이 더럽다고 하면 제가 좀 인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세균 하면 더러운 곳에 사는 생물, 병원균 이런 걸로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 지구에는 뭐 수백만 종의 세균이 있는데 대부분은 무해한 거고요. 우리 장애를 비롯해서 우리 몸에도 굉장히 많은 세균이 있거든요. 근데 이 세균들이 무해할 뿐더러 오히려 우리 건강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병원균들은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 대부분의 세균은 우리한테 꼭 필요한 세균이고, 세균이 많다고 하면 사람들이 좀 치를 떨잖아요. 예를 들면 전화기에 세균이 많다, 뭐 변기 닦아보고 나서 세균이 이렇게 많다 하는데 세균은 어디에나 다 있는 거잖아요.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엄청난 세균이 있죠. 만약에 키스를 하는데 세균이 뭐 수억 마리가 입과 입의 사이로 전달된다고 생각하면 키스할 수 있는 분들 많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주변에 세균으로 완전히 덮여 있어요. 또 없어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균을 많이 제거하면은 엄청나게 발달, 면역에 문제가 생겨서 일찍 동물이 죽어버립니다. 우리 뱃속에 세균이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그 책 제목이 10% 인간이라는 게 있었어요. 왜 그 책 제목이 그랬냐면, 세균이 우리 몸속에 100조나 살고 있는데 사람 세포의 숫자는 그거의 10%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 책 제목이 10% 휴먼이었었거든요. 2016년에 나온 책이었는데 정말 세균이 우리 몸속에 그 정도의 숫자로 있나요? 우리 몸에는 미생물이 100조는 아니고 38조라고 2016년에 논문으로 새로 좀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있던 논문이나 기사는 100조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 100조도 어떤 과학자가 그냥 아무 근거 없이 한번 쓴 건데 이제 그걸 다 받아쓰기를 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최근 논문에 따르면 38조가 좀 더 정확한 것 같고요. 사람은 한 30조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균이 나보다 쪽수가 더 많은 거죠. 그리고 무게로 한 200g 정도 돼요. 그러니까 세균이라고 하는 거는 뭐 크기가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 숫자는 많지만 그 무게는 얼마 안 됩니다. 얘네들이 언제부터 어떻게 들어와 있게 된 건가요? 누가 불러들인 거죠?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이 안에 있는 세균들은 쭉 따라 올라가면 침팬치, 고릴라, 사람의 공통조상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1500만 년 정도 생각하는데 1500만 년이요? 굉장히 옛날이죠. 사람은 이제 20만 년밖에 안 됐어요. 호모사피엔스가 지구에 나타난 것은. 그러니까 그 한참 위의 조상, 그 동물의 장에 장내세균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장내세균이 지금 제 장내세균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제 장에 있는, 아니면 우리 이 박사님 장에 있는 세균들은 1500만 년 최소한 그 전에 있었던 세균의 자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세균이 그냥 우연히 오가다가 이렇게 들어와서 사람에 온 것이 아니고 1500만 년 전부터 우리하고 공생관계를 계속 유지해 온 세균들이다. 대물림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내 사람 유전자만 받는 게 아니라 세균도 물려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일부는 이제 물려받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내 장에 있는 세균은 어디서 왔느냐, 직접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태어날 때 엄마의 이제 산도를 통해서 나오면은 이제 질에 있는 미생물을 흠뻑 받고 엄마의 배변에 있는 미생물도 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태어나기 직전에는 거의 미생물이 없지만 태어나면서 엄마한테 이제 이런 미생물들을 받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미생물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세균과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것, 단어로 표현하면 공생인데요. 네, 그렇죠? 네. 기생이라는 말은 걔가 나한테 나쁜 일을 할 때를 기생이라고 하고, 공생은 서로 뭔가 돕는 관계일 때를 공생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세균한테 분명히 먹을거리도 주고 거주지로서의 제공도 해주는 것 같은데 세균은 우리한테 뭘 해주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기능 중에 하나는 우리가 소화하지 못하는 식이섬유에 해당하는 것들을 세균이 소화해서 에너지원으로 우리한테 제공을 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세균이 우리 면역계와 신경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합니다. 면역과 신경을요? 네네. 이 세균이 없으면은 아이가 발달할 때 잘 발달이 안 되고, 그다음에 면역계가 염증 상태로 가서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길 수 있고. 콩의 이소플라본 아글리콘이 당과 결합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콩을 먹고 뭔가 여성 호르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미생물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콩의 효과가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사람이 못하는 걸 외부 세균을 들여가지고 걔네들한테 외주를 준 거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외주를 줬다는 게 굉장히 좋은 표현 같고요. 그거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소 있잖아요. 소가 지푸라기를 먹고 소화할 때 그 지푸라기 실제 소화하는 것은 소 위에 있는 미생물. 소는 위에다가 미생물을 많이 키워서 음식물을 이제 소화하는, 그렇게 진화를 했고, 사람은 이제 위는 그런 역할을 전혀 안 하고요. 이제 장에서 그런 역할을 하도록 진화한 거죠. 우리 인간은 다당류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유전자가 20개 미만이에요. 그래서 거의 전분 정도만 분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먹는 식물에는 굉장히 다양한 복합 탄수화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분해하는 역할은 주로 장내 미생물이 하고, 이 장내 미생물은 최소한 15,000가지 정도의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콩을 비롯해서 아주 다양한 것들을 분해할 수가 있죠. 재미있는 논문이 브로콜리에 항암 성분이 있는데, 그 성분이 항암의 역할을 하려면은 우리가 먹은 다음에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그게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브로콜리를 먹어도 어떤 사람에겐 좋고 어떤 사람은 별 효과가 없는 건 그걸 잘 분해시킬 수 있는 장내 미생물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요. 파킨슨병에 약으로 쓰는 엘도파라고 하는 약이 있어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약을 먹어도 효과가 이제 약에 내성이 생긴 거죠. 그래서 약을 점점 많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내 미생물을 조사해 봤더니 이 약을 분해하는 장내 미생물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약을 먹을수록 이 장내 미생물이 그걸 이용하기 때문에 더 늘어나요, 양이.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 약을 더 많이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유전자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가지고 있는 세균, 그 마이크로바이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거 되게 중요한 풀어야 될 숙제네요. 인간의 유전자 한 2만 개 정도로 보고 있고요. 미생물의 유전자는 100만 개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는 나지만 나는 내 유전자로만 돼 있는 게 아니고 미생물 유전자로 돼 있죠. 그래서 나는 미생물과의 공생체고 내 유전자의 굉장히 많은 부분은 미생물의 것인데, 재밌는 것은 내 유전자는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미 끝난 게임이죠. 네. 근데 미생물 유전자는 우리가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내 장래에 어떤 애들을 더 잘 살게 할 것인가는 내가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면역력이 약하면 감염병에 걸리기 쉽지요. 하지만 면역 기능이 과민되면, 즉 조절력을 상실하면 아토피, 천식, 그리고 각종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요즘 그런 질환을 앓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 해결책의 실마리를 어쩌면 장내 세균에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 세균들이 내 면역계를 관여한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발견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세균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면역계를 조절할 수 있죠? 장에 있는 수백 종의 미생물이 우리가 먹는 음식물을 분해해서 수천 가지의 물질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 물질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물질이 이 짧은 사슬 지방산, 그 중에서도 이제 부티르산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장에 있는 우리 세포가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얻는 에너지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내 세포니까 한 절반 정도의 에너지를 이 부티르산으로부터 얻어요. 장내 세균이 만드는. 장 세포는 이 오랜 공생관계 때문에 절반 정도의 에너지를 장내 세균으로부터 얻고 있다는 거. 우리가 만약에 부티르산을 많이 안 만들면 이 장에 있는 세포들이 굶는 거고 상당히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이 장에 있는 면역세포 중에
T렉이라는 게 있는데요. 조절 T세포 또는 이제 T임파구라는 건데 얘가 이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면역세포예요. 이런 세포들이 한 70%가 장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티르산을 내서 면역을 줄여줄 수 있는 능력자를 계속 활성화시켜줘요. 그러니까 이 부티르산이 면역 조절에 아주 중요한 키 역할을 하고 반대로 이 부티르산을 만들지 못하는 그런 장내 환경이 되면 이제 염증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면역을 잘 조절하는 게 중요하고 그런데 이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장내 세균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에 총질을 해대지는 말아야 되는데 만약에 국경을 지키는 병사가 있는데 민항기가 떠가는데 전투기인 줄 알고 빵 쏴버리면 그게 싸움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면역이 과민되면 이 면역세포들이 조절이 안 되고 괜히 흥분하면 그게 싸움이 나고 그게 바로 염증인 것 같아요. 네네. 그 염증이라는 거는 이런 감염을 대응하기 위해서 중요한 반응은 맞는데 일종의 방어 기전이죠. 예, 방어 기전인데 이게 짧은 시간 동안에 필요할 때만 딱 나와야 되는데 이 장내 미생물이 안 좋은 상태에서 염증 상태로 가는 거는 오랜 기간 동안 그게 유지되기 때문에 많은 질병으로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장의 세포는 사실은 소장에서 영양이 흡수되면 혈류를 타고 돌아서 혈관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하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포가 영향을 받는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장내 세균이 대사산물로 만들어내는 부티르산을 그냥 인접한 곳에서 바로 받아서 쓰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네네네. 아주 효율적인 거죠, 그게. 그 오랜 진화 과정에서 공생관계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발달한 거고. 우리 장 안에 살고 있는 미생물 생태계가 건강한지 아닌지 우리 스스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장내 생태계라는 게 열대 우림처럼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균이 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좋은 애들도 있고 좋지 않은 애들도 있고 또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애들이 있을 것 같은데 나쁜 애들도 있나요? 나쁜 애들 있죠. 대표적인 게 대장균. 이 대장균은 우리 장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유해균 중에서 좀 유명한 유해균이 있어요. 후조박테리움이라고. 후조박테리움은 대장암하고 아주 깊은 관계가 있고 암세포를 쫓아다니면서 이 세균이 암을 더 크게 자라도록 유도합니다. 나쁜 애들도 있네요. 나쁜 애들도 있죠. 예. 예, 그러면 건강하지 않은 장내 생태계 그런 건 어떤 상태인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건강하지 않은 상태를 디스바이오시스라고 합니다. 디스바이오시스의 가장 큰 특징은 일단 장내 미생물의 숫자가 줄어요. 종류도 줄고 예, 숫자도 줄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아실 수 있냐면 대변의 양이 줄어요. 대변의 양이. 대변의 양이 아주 많으면은 어떤 분들은 그거 좀 문제 있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아주 좋은 상태로 보실 수가 있고요. 종 다양성이 줄고 유해균이 또 늘어납니다. 반대로 유익균은 줄어드는 것이죠. 디스바이오시스 상태가 되면은 정말로 다양한 질병을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게 이제 최근 수천 편의 논문으로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내 장 안에 얼마나 다양한 종이 살고 있는지, 유익한 균의 비율은 어떤지 그런 거 이제 대변 분석을 해봐서 DNA 분석을 해보면 알 수 있겠지만 사실은 분석을 안 해도 대략 알 수는 있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변을 보는데 물이 튀기지 않으면 좋은 변이에요. 콸콸 쏟아져 나온 설사도 물이 튀고요. 똑똑 떨어지는 것도 물이 튀는데 길게 떨어지면서 입수할 때 물이 튀지 않는다. 그러면 좋은 변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속이 편하죠. 속이 편하다는 건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하고 기분도 좋고 또 어떤 식으로 대변 상태를 모니터링을 할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 자기의 배변을 숫자로 기록해서 그거를 점수화해서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개발된 이제 브리스톨 스케일이라는 걸 통해서 1번이 토끼똥처럼 굉장히 변비가 심한 거고 반대로 이제 7번은 물설사고요. 4번이 가장 일반적으로 좋은 상태, 소세지 같은 이렇게 숫자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복통이라든지 장의 상태에 따라서 내 기분이 또 상당히 달라지거든요. 어쩌다가 사람들이 디스바이오시스 상태로 가게 되는 걸까요? 왜 망가지지? 과학자들이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뽑는 게 세 가지가 먼저 항생제. 항생제는 세균을 무차별적으로 죽이는 약이기 때문에 장의 생태계가 완전히 깨지고 그것 때문에 질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이가 태어날 때 이제 제왕절개로 태어나는 것도 제왕절개로 태어날 때 왜 디스바이오시스가 오냐면 아이가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엄마의 질 또 엄마의 변에 있는 이런 균을 좀 받아들이게 되는데 제왕절개는 이제 그런 기회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원인은 이 마지막 원인에 비하면 큰 원인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원인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 서구화돼서. 그러니까 사실 항생제를 쓰고 싶어서 쓰진 않잖아요. 제왕절개도 하고 싶어서 하진 않고. 근데 이제 어릴 때 키우면서 항생제 많이 썼던 분, 애도 제왕절개로 낳았던 엄마들의 마음에 무거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죄책감도 있고. 그러나 그걸 역전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식습관이란 말이죠. 자연스럽게 식습관 얘기로 넘어가네요. 어떤 종류의 탄수화물을 잘 안 먹으면 세균이 장 점막을 갉아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 카니보어 식단, 즉 육식과 동물성 식품만 먹는 식단, 그리고 저탄고지, 즉 탄수화물은 적게 먹고 지방은 많이 먹는 식단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내용. 만약에 세균들이 먹을 탄수화물이 부족하다. 나만 먹고 세균은 줄 게 없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 건가요? 과학자들이 동물 실험에서 미생물 먹이를, 그러니까 식이섬유 같은 것들 완전히 빼고 한번 쥐에다가 식사를 이제 줘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미생물이 굶잖아요. 그러면 이 미생물이 점막을 먹어서 장이 얇아져요. 아, 굶으면 걔네들이 그냥 죽는 게 아니네요. 죽는 애들도 있지만 버티는군요. 네, 거기서 이제 버티면서 오히려 점막을 먹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마디로 장벽을 깎아 먹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요.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면역을 조절하는 짧은 사슬 지방산이 안 만들어지면서 우리 몸이 염증 상태로 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미생물이 장벽을 갉아먹고 장누수라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건데 어떤 질병들이 그런 원인으로 생겨날 수 있다고? 이 디스바이오시스는 면역적으로는 전신 염증이라는 걸 일으키고 이런 염증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질병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먼저 비만, 당뇨, 비알코올성 간질환, 대사질환 3종 세트 같은 건데 이것들도 연관이 많이 돼 있고, 그다음에 최근 크론병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요. 장에 염증이 생기는 이제 염증성 장질환, 암도 연관성이 있고요. 암도 면역 질환으로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아토피, 천식,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자가 면역 질환, 그리고 우울증, 자폐 스펙트럼 장애, 치매, 파킨슨 같은 뇌질환.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질병과 연관성이 있고 장내 미생물은 그냥 이코르 면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가 면역 질환,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류마티스, 아토피, 천식 이런 것들이 난치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난치병이라는 건 약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줄 수 있는 약이라는 게 사실 스테로이드, 면역 억제시키는. 그런데 만약에 내 장내 생태계가 건강해지도록 만들어서 이런 질환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건 굉장히 획기적인 단초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이크로바이옴을 조절하는 신약이 나오는 거는 한참 걸릴 것 같긴 하지만 식생활로 우리가 바꾸는 건 언제든지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거라서. 근데 참신하게 느껴지는 건 우울증, 자폐 스펙트럼 장애, 또 치매, 파킨슨병 있는 뇌 쪽하고 연관이 되는 건데 이런 질환에도 장내 미생물이 깊이 연관이 되어 있나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18명의 환자를 마이크로바이옴 이식이라는 방식으로 마이크로바이옴을 바꿔줬을 때 아이들이 이제 장이 굉장히 좋아지고 자폐 증상도 상당히 호전되는 그런 연구들도 나와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 뇌의 건강에 상당 부분 영향을 준다는 것은 과학적인 증거들은 차고 넘친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걸 이제 치료할 수 있는 약은 아직은 이제 몇 년, 몇십 년 걸릴 수 있는 일들이고, 약은 시간이 걸리지만 식이요법은 당장 할 수 있는 거니까 식이요법은 우리가 다시 새롭게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생물의 먹이가 꼭 식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동물을 먹는 미생물도 분명히 있을 거고, 혹시라도 우리가 동물성 지방과 단백질 음식을 많이 먹으면 그 찌꺼기를 좋아하는 그런 미생물도 우리 뱃속에 많아지고 그게 나쁜 영향을 끼치거나 그러진 않나요? 이런 그 고기류를 많이 먹는 특히 미국인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에 비해서 이제 박테로이데스라고 하는 세균이 더 늘어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 박테로이데스가 더 많은 B형의 장 유형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식물을 많이 먹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P형이라는 유형으로 되어 있고요. 저탄고지라는 다이어트가 있습니다. 2019년에 MBC에서 지방의 누명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방영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아주 엄청 유명해진 다이어트인데요. 탄수화물은 줄이고 지방은 많이 먹자. 이게 저탄고지인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먹으면 장내 미생물 생태계에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전 세계적으로 그 어떤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는 저탄고지를 좋은 다이어트로 인정하는 곳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지방을 이렇게 많이 먹었을 때 장기적으로 어떤 악영향이 있는지 알 수 없고요. 근데
근데 이제 더 하나의 문제는 탄수화물을 전혀 안 먹으면은 나쁜 탄수화물도 안 먹지만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좋은 탄수화물을 안 먹는 게 됩니다. 그러면은 장내 미생물이 망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디스바이시스가 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매우 높다. 그러니까 뭐 이거 상식적인 겁니다. 장내 미생물을 먹이지 않으면 디스바이시스가 올 것이다. 그러면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다양한 질병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직 논문으로 발표하진 않았지만 일부 저탄고지 다이어트 하는 분들을 조사해 보면은 디스바이시스가 상당히 많이 발견됩니다. 저탄고지를 하시더라도 반드시 식이섬유를 충분히 드시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저탄고지 논란이 있는 다이어트 방식입니다. 적어도 미생물적인 관점에서는 장내 생태계를 보장낼 수도 있는 다이어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착한 장내 미생물들을 잘 키우려면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까요? 그 원칙이 뭔가요? 우리 장 속에 착한 미생물들이 많이 살도록 만들어주는 식이요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착한 장내 미생물들을 잘 키우려면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까요? 그 원칙이 뭔가요? 자, 먼저 우리가 키우고 싶은 장내 세균이 어떤 건지 한번 보면은 이게 유산균은 아니에요. 꼭 유산균은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예. 짧은 사슬 지방산을 만드는 세균들인데 이 세균들이 짧은 사슬 지방산을 만들려면 이 세균들이 좋아하는 걸 먹어야 되거든요. 그게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탄수화물은 정말 악마 같은 거고 그걸 안 먹어야 살도 빠지고 건강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한쪽만 알고 한쪽은 모르시는 거죠. 좋은 탄수화물이 따로 있습니다. 안 좋은 탄수화물은 뭐 설탕, 그다음에 전분 위주의 밀가루, 흰쌀밥 이런 것들이 될 거고요. 좋은 탄수화물은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진 복합 탄수화물들, 흔히 우리가 식이섬유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이 이제 미생물의 먹이가 됩니다. 그런 탄수화물을 우리 과학자들이 이제 맥이라고 따로 이름을 붙였어요. 맥은 마이크로바이오타 억세서블 카보하이드레이트라고 하는데 그냥 뭐 번역해 보면 미생물이 먹을 수 있는 탄수화물이라는 뜻이에요. 이 미생물 먹이에 해당하는 탄수화물 을 많이 먹게 되면 그거를 좋아하는 짧은 사슬 지방산을 만드는 유익균들이 늘어나고 걔네들이 발효를 통해서 짧은 사슬 지방산을 많이 만들면 그게 우리 장의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면역도 조절하고 신경도 잘 조절해 줍니다. 탄수화물을 먹되 내가 다 소화시켜서 흡수해버리는 탄수화물 말고 미생물도 먹고 살 수 있는 탄수화물. 그렇죠. 그러니까 짧은 사슬 지방산은 지방의 산물이 아니라 탄수화물, 식이섬유를 세균이 먹고 뱉어낸 일종의 대사산물이다. 네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미생물을 비유하자면 우리 몸속에 살고 있는 세입자라고 생각해 볼 수, 내가 주인이라면. 네네. 걔네들을 먹일 수 있는 것을 먹어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원칙인 것 같아요. 뭘 먹지 말자 하면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먹지 말자보다 챙겨 먹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세균들한테도 돌아갈 수 있는 탄수화물, 구체적으로 어떤 걸 더 챙겨 먹으면 좋을까요? 보통 식물을 얘기하긴 하는데 이제 버섯이나 해조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좋고요. 이 식물 중에서 전분의 함량이 적고 이눌린이나 이제 팩틴 같은 복합 탄수화물이 많은 것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껍질채로 먹는 걸 추천드리고요. 껍질에 이런 탄수화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상추나 시금치 같은 엽채소도 좋지만 좀 많은 양을 드시려면은 우엉이나 연근 같은 뿌리채소, 그다음에 브로콜리나 양배추 같은 이런 채소들도 상당히 좋습니다. 말씀하신 이눌린은 우엉 같은 데 많이, 돼지 감자에도 있지만 그건 밥상에는 잘 안 어울리는 거니까요. 팩틴은 대부분의 폭신한 과일에 많이 들어있고, 저는 식사를 할 때에도 밥 공기는 반으로 하지만 브로콜리, 우엉, 뭐 당근, 콜리플라워 같은 거를 잔뜩 먹거든요. 그럼 포만감은 충분히 유지되면서도 내 장에는 조련이 하고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저도 그 식사할 때 이제 밥에다가 우엉을 넣거나 또 요즘에 컬리플라워로 밥알처럼 해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걸로 볶음밥을 해 먹으면 아이들이 깜짝 속습니다. 예. 한식의 경우에 요즘 먹는 한식 스타일로 먹으면 이 미생물 먹이를 충분히 드시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실제로 아주 흰밥에다가 국, 그 다음에 고기 반찬, 뭐 계란 반찬, 그리고 나물하고 김치 넣고 이렇게 먹다 보면 특히 우리 젊은 분들은 나물 김치는 거의 젓가락이 안 가잖아요. 그러면 거의 그 미생물 먹이를 먹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컨셉을 알려드리는데 반반 식탁이라고 하는데 반반 식탁. 미생물 먹이를 최소한 반 먹자.
최소한 반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런 반찬 개념으로 먹게 되면 내가 얼마나 먹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접시 하나에다가 먹을 것들을 다 올려놓고 그거를 다 먹는. 그래서 내가 얼마를 먹는지 정확히 알도록 그런 식으로 습관을 들이시면은 충분히 이 미생물 먹이를 좀 챙겨 먹을 수 있죠. 우리 몸속에는 장내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 한 200g 정도가. 세균은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나의 기분을 좋게 해주고 나에게 기운을 내게 해주는, 그리고 내 면역력을 조절해주는 아주 중요한 파트너라는 인식이 무척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나만 먹고 살지 말고 내 속에 있는 장내 미생물도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음식을 먹어서 내 자신의 미생물 생태계를 복원시키자. 오늘의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친구들이 많아질 겁니다.